어머니, 이제 제 가게예요. 다신 여기 얼씬도 하지 말라니까요. 아, 진짜 재수없게. 늙은이 말귀를 못 알아듣네.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제 며느리 박지영은 하얀 굵은 소금을 제 발치에 사정없이 뿌려댔습니다. 제 평생이 고스란히 담긴 가게 앞에서 말이죠.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후두둑 흩어지는 소금 알갱이들이 마치 제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 옆에는 제 하나뿐인 아들 민수가 어쩔 줄 모르겠다는 얼굴로 고개만 푹 숙이고 서 있었어요.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아들의 어깨를 보니 분노보다 먼저 시린 슬픔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을까요? 모든 비극은 이토록 가장 달콤한 말과 눈물 뒤에 숨어 시작되더군요. 제 이름은 김정숙, 시장 한쪽 구석에 작은 천막을 치고 시작한 정숙인의 곰탕을 30년 넘게 이끌어왔죠. 제 인생은 커다란 가마솥 앞에서 뽀얀 국물을 우려내는 일과 동의어였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육수를 확인하고 좋은 사고를 구하기 위해 시장을 누비는 것이 제 삶의 전부였어요. 땀과 정직함으로 우려낸 제 곰탕은 거짓말을 할 줄 몰랐고 손님들은 그 진심을 알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천막 가게는 번듯한 상가 건물이 되었고 제 이름 석자는 이 동네에서 진국 곰탕의 보증수표가 되었죠. 하지만 세월은 장사 없는 법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뜨거운 불 앞에서 무거운 솥을 이고 진 제 무릎은 결국 탈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뼈마디가 시큰거리고 밤이면 욱신거리는 통증에 잠을 설치기 일쑤였어요. 병원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제 무릎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무릎으로 더는 불 앞에서 못 버팁니다. 연골이 다 닳아서 이제는 쉬셔야 해요. 의사의 말이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가게는 제 목숨과도 같았는데 이제 그만두라니요.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저도 더는 고집을 부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은퇴를 결심하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하고 쓸쓸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죠. 바로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이 며느리 박지영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지영이는 흠잡을 데 없이 싹싹하고 애교 많은 며느리였어요. 집에 찾아올 때마다 제 어깨를 주무르며 어머니, 힘드셨죠? 하고 살갑게 굴었고 제 음식 솜씨를 칭찬하며 엄지를 치켜세우곤 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데려온 여자였고 그 아들이 행복하다니 저도 지영이를 친딸처럼 여기려 노력했죠. 그날 저녁이었을 겁니다. 텅 빈 가게에 홀로 앉아 무릎을 주무르고 있는데 지영이가 저녁거리를 사들고 가게에 들렀습니다. 제 지친 얼굴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옆에 와 앉더군요. 어머니, 무릎이 또 안 좋으세요? 제가 좀 주물러 드릴게요. 지영이의 작은 손이 제 무릎을 조심스럽게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에 꽁꽁 얼었던 마음이 조금은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 평생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결심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애미야, 내가 이제 이 가게를 그만둬야 할 것 같다.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영이는 토끼처럼 동그래진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제 무릎을 가리켰죠. 제 속사정을 들은 지영이는 금세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보니 오히려 제가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이 가게를 한번 맡아보는 게 어떻겠니? 민수는 저 하나로 족하고 너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지영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제 손을 덥석 잡으며 흐느꼈어요. 어머니, 제가 뭐라고 이렇게 큰 가게를 저한테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옆에서 다 가르쳐 주면 되지. 30년짜리 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알려줄 생각이다. 그 순간 지영이는 감격에 겨운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정성껏 배워서 정숙이네 곰탕의 대를 꼭 잇겠습니다. 어머니 이름에 절대 먹칠하는 일 없도록 할게요. 활짝 웃으며 눈물을 닦는 며느리의 얼굴은 천사와도 같았습니다. 평생 일만 하느라 아들에게도 살갑게 해주지 못했던 미안함이 이 아이를 통해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진짜 가족, 진짜 딸이 생기는 것 같아 가슴 벅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감동의 눈물을 흘리던 며느리의 눈빛이 가게에 걸린 정숙인의 곰탕 간판을 향하는 찰나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간 그 미세한 표정을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것은 감사함이나 책임감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번들거리는 탐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냥감을 눈앞에 둔 맹수처럼 순간적으로 번뜩이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제 등줄기에 소름이 오소소 돋았습니다. 저는 애써 고개를 저었죠. 내가 늙어서 헛것을 봤나 보다. 저렇게 착한 아이가 설마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씨앗은 그렇게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 박지영의 모든 행동을 허투루 넘길 수가 없었죠. 딸처럼 대하겠다는 다짐과 의심의 눈초리 사이에서 제 마음은 매일같이 시소처럼 흔들렸습니다. 지영이는 제 앞에서는 여전히 싹싹한 며느리였습니다. 매일 아침 저보다 먼저 가게에 나와 청소를 했고 어깨를 주무르며 제 건강을 살뜰히 챙기는 척했죠. 어머니, 이런 힘든 일은 이제 제가 다 할게요. 어머니는 저기 편히 앉아서 지휘만 하세요. 말은 참 번지르르 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그 말을 조금도 따라가지 못했어요. 곰탕 비법 전수는 생각보다 훨씬 더 고된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지영이에게 가장 먼저 육수 내는 법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사고를 고르는 눈, 뼈를 담가 핏물을 빼는 시간, 불의 세기를 조절하며 기름과 불순물을 걷어내는 정성. 이 모든 것이 30년 세월이 녹아든 저만의 비법이었죠. 하지만 지영이는 이 고된 과정을 지루해하고 건너뛰려 하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 미련하게 곰탕을 끓여요? 인터넷 보니까 그냥 압력솥에 넣고 푹 끓이면 다 되던데요. 그리고 이 기름은 왜 이렇게 힘들게 걷어내세요? 그냥 나중에 위에 뜬 것만 걷으면 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저건 단순한 요령이 아니었어요. 30년간 제 곰탕을 지탱해온 정성과 기본에 대한 모독이었죠. 저는 애써 화를 누르며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애미야, 음식은 정직한 거란다. 핏물을 제대로 빼지 않고 기름을 중간중간 걷어내지 않으면 국물에서 잡내가 나는 법이야. 손님들은 그 미세한 차이를 귀신같이 알아낸다고. 편하게만 만들려고 하면 그게 다 맛으로 드러나는 거다. 제 말에 지영이는 입을 삐죽 내밀면서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육수를 내는 땀과 정성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제가 비법 양념을 만들 때만 눈을 반짝이며 제 옆에 찰싹 달라붙었죠. 제 어깨 너머로 양념의 재료와 그램수를 메모지에 꼼꼼하게 받아 적는 그 모습은 마치 족집게 과외를 받는 수험생 같았습니다. 저울의 눈금이 1g이라도 움직일까봐 숨죽이며 지켜보는 그 집요함에 저는 오히려 서늘한 기분마저 들었죠.
저 아이는 곰탕을 배우는 게 아니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를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손님들 앞에서는 세상 다시 없을 친절한 안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공짜로 국물을 더 내주며 환심을 샀고 젊은 손님들에게는 넉살 좋게 말을 걸며 가게 분위기를 띄웠죠. 하지만 주방에만 들어오면 그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10년 넘게 저와 함께 일해온 주방 이모님들에게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군림하려 들었어요. 이모, 팔을 이렇게 삐뚤빼뚤 썰면 어떡해요? 손님상에 나갈 건데 설거지할 때 그릇 깨지는 소리 좀 안 나게 하세요. 손님들 다 듣겠어요. 이모님들이 제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저는 조용히 지영이를 불러 말했습니다. 애미야, 저분들은 나랑 10년, 20년 함께한 내 식구 같은 분들이다. 내가 사장이라고 해서 저분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 그러자 지영이는 뭐가 불만인지 퉁명스럽게 쏘아붙이더군요. 어머니는 너무 물러서 그러세요. 아랫사람들은 바짝 잡아야 일을 제대로 하는 법이에요. 제가 다 어머니 가게 잘 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뻔뻔한 대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 가게가 아니라 벌써 자기 가게가 된 것. 마냥 구는 며느리의 모습에서 저는 그날 밤 보았던 탐욕의 눈빛이 착각이 아니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내 평생이 담긴 이 가게를 저렇게 얄팍한 욕심으로 가득 찬 아이에게 온전히 넘겨줄 수는 없다고요. 하지만 이미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그래서 저는 저만의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내 모든 것을 걸고 저 아이의 본성을 완벽하게 확인하고야 말겠다고. 제게는 아직 며느리에게 알려주지 않은 마지막 비법이 하나 남아 있었거든요. 그것은 단순히 몇 그램의 양념을 더하고 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30년 세월 동안 수만 번의 실패를 거듭하며 완성한 제 곰탕의 홍가도 같은 것이었죠. 곰탕의 미세한 잡내를 완벽하게 잡고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칠맛을 폭발시키는 활용점정. 그것은 바로 특별한 재료를 넣어 숙성시킨 시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이는 그저 제가 쓰는 양념 간장이 비법의 전부인 줄로만 알고 있었죠. 저는 이 마지막 카드를 통해 며느리의 진심을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비법을 전수한 지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한산해진 가게에서 지영이는 의자에 앉아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묵묵히 다음날 장사를 위해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죠. 거대한 솥 안에서 뽀얗게 우러나는 국물을 보며 저는 넌지시 며느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애미야, 이리 와서 이 국물 맛 좀 한번 보거라. 지영이는 귀찮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은 채 엉거주춤 다가와 제가 떠주는 국물을 맛봤습니다. 맛있네요. 어머니 이제 이 맛은 저도 똑같이 낼 수 있겠어요. 자신만만한 며느리의 말투에 저는 속으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내가 이제 웬만한 건 다 배웠다만 정말 중요한 건 아직 배우지 않았다. 우리 곰탕 맛의 핵심은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이것의 숙성 시간에 달렸어. 똑같은 재료를 넣어도 그 숙성 시간이 맛을 하늘과 땅 차이로 만들지. 그게 바로 우리 가게 맛의 활용점정이야. 저는 일부러 시간장의 존재는 숨긴 채 숙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만 운을 띄웠습니다. 진정으로 이 가게를 이어갈 마음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정성과 시간의 가치를 궁금해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지영이의 반응은 제 기대를 처참하게 무너뜨렸습니다. 며느리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품을 쩍하며 지겨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 어머니, 또 그 얘기세요?
그 숙성이라는 게 뭐 별거 있나요? 그냥 양념장 만들어 놓고 며칠 두면 되는 거잖아요. 요즘은 숙성 과정 없이도 맛내는 조미료가 얼마나 많은데요. 어머니 방식은 너무 구시대적이에요. 솔직히 좀 답답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구시대죠? 답답해? 제 30년 인생이, 제 자부심이 한순간에 모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처음부터 제 곰탕의 정신을 배울 생각 따위는 없었던 겁니다. 그저 가게의 명성과 돈, 그리고 손쉬운 성공만을 원했던 거죠. 제 눈앞에서 휴대폰을 보며 손톱을 매만지는 며느리의 모습, 위로 그날 보았던 탐욕스러운 눈빛이 다시 선명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실망감을 넘어선 깊은 체념이 온몸을 휘감았죠. 그래, 여기까지구나. 내가 저 아이에게 가졌던 일말의 기대, 딸처럼 품어보려 했던 어리석은 미련은 모두 버려야 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의 무뚝뚝한 표정으로 돌아가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다 안다니 다행이구나. 그럼 이제 걱정 없겠네. 제 담담한 말투에 지영이는 오히려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주방 가장 구석진 곳, 제 허락 없이는 아무도 열어보지 않는 작은 창고로 향했죠. 그 안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항아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 곰탕의 역사가 담긴 시간장 항아리였죠. 저는 차가운 항아리 뚜껑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그래, 박지영. 내 말대로 나는 구시대적인 사람이다. 하지만 음식의 깊이는 결코 저울의 눈금이나 조미료로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지. 내가 그토록 원하던 이 가게, 내가 주마. 하지만 너는 결코 이 가게의 진짜 주인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제가 설계한 역함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그토록 원하던 가게를 순순히 넘겨줄 생각이었습니다. 다만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만 말이죠. 진짜 핵심은 이 항아리 속에 고이 잠들어 있으니까요. 제 손으로 파놓은 함정에 며느리가 스스로 걸어들어와 무너지는 모습을 저는 이제부터 차갑게 지켜볼 작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며느리의 스승이길 포기했습니다. 대신 지켜보는 그림자가 되기로 했죠. 제 속도 모르는 지영이는 이제 모든 비법을 전수받았다고 확신하는 듯 날이 갈수록 오만해졌습니다. 제 앞에서도 스스럼 없이 팔짱을 끼고 주방을 둘러보며 벌써부터 제왕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주방 동선이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맡게 되면 여기 이쪽 벽은 뜯어내고 작업대를 새로 놔야겠어요. 메뉴도 너무 단출하지 않아요? 곰탕 말고도 젊은 사람들 좋아할 만한 퓨전 메뉴를 몇 개 개발해야 하죠? 30년 세월이 묻어나는 제 가게의 모든 것을 촌스러운 것으로 치부하는 며느리의 말에 속에서는 천불이 났지만 저는 그저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좋을 대로 다 해보렴. 근본 없는 나무가 얼마나 높이 자랄 수 있는지 어디 한번 보자꾸나. 제 침묵을 동의로 착각한 지영이는 신이 나서 인테리어 잡지를 뒤적이며 가게를 어떻게 뜯어 고칠지에 대한 청사진을 늘어놓기 바빴죠. 이제 가게 명의를 이전해 주기로 약속한 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무릎이 쑤셔서 저는 가게 안쪽 작은 골방에 누워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깜빡 잠이 들었을 때였을까요? 밖에서 며느리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에 애교 섞인 목소리가 아닌 차갑고 계산적인 톤이어서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되었죠. 응, 엄마, 거의 다 됐어. 이제 다음 주에 도장만 찍으면
이 가게는 완전히 내 거야. 아휴. 저 늙은이 비위 맞추느라 지난 몇 달간 죽는 줄 알았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레시피? 그건 뭐 대충 다 받았지. 요즘 세상에 그딴 게 뭐 그리 중요해? 정수기네 곰탕이라는 간판이 중요한 거지. 사람들은 어차피 그거 보고 오는 거잖아. 인테리어는 바로 시작해야지. 저 촌스러운 거 싹 다 갈아엎고 무슨 호텔, 레스토랑처럼 만들 거야. 대출? 괜찮아 가게 넘겨받자마자 바로 담보로 땡기면 돼. 이 가게 권리금이랑 보증금만 해도 얼만데.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역시나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저 아이는 처음부터 제 땀과 역사를 존중할 마음이 눈곱만큼도 없었던 겁니다. 그저 손쉽게 돈방석에 앉을 생각뿐이었던 거죠. 가게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을 계획이었다니 제 인생을 통째로 도박판에 던져버릴 심산이었던 겁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밖으로 분노의 신음소리가 터져 나올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한참 뒤 통화를 마친 며느리가 콧노래를 부르며 가게를 나서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저는 겨우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어요. 배신감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 말이라면 껌뻑 죽는 녀석이니 제가 이 사실을 말해봤자 믿어줄 리 없었죠. 홀로 이 거대한 절망과 싸워야 한다는 생각에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저는 무작정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이라도 쐬지 않으면 정말 쓰러져 버릴 것만 같았어요. 멍하니 길거리에 서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저를 불렀습니다. 거기서 뭘 그렇게 서 있어?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옆 건물주이자 30년 지기인 최 사장이었습니다. 평생을 부동산 중개업만 해온 그는 사람 보는 눈 하나는 귀신같이 정확한 사람이었죠. 저는 애써 괜찮은 척 웃어 보였습니다. 아닙니다, 최 사장님.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최 사장은 제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더니 혀를 쯧쯧 차더군요. 피곤한 사람 얼굴이 아니구먼. 저 여우 같은 며느리가 또 속 썩이나. 내가 처음부터 알아봤어. 그 눈빛에 욕심이 그득한 게 보통 내기가 아니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제 속을 처음으로 누군가 알아봐 준 것이었습니다. 최 사장은 제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김 사장, 무슨 일이든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저런 애한테 평생 이군 가게 그냥 넘겨주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 최 사장의 무뚝뚝하지만 진심 어린 위로에 저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 혼자가 아니야. 절망의 늪에서 작은 희망의 빛 한 줄기를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명의를 넘겨주기로 한 날까지 남은 시간은 단 엿새. 제게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죠. 제 속도 모르는 며느리 박지영은 이미 가게의 주인이 된 것처럼 기고만장해서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가게에 인테리어 업자까지 불러들여 제가 보는 앞에서 버젓이 실측을 하고 견적을 받더군요. 여기는 다 뜯어내고 통유리로 바꿔주세요. 저기 촌스러운 나무 간판도 당장 치워버릴 거고요. 업자와 떠드는 소리가 제 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제가 평생을 닦고 쓸어온 주방 바닥을 흙 묻은 구둣발로 아무렇지 않게 밟고 다니는 그 모습에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한마디 하고야 말았습니다. 애미야, 아직 이 가게는 내 것이다. 주인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이냐. 그러자 지영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비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며칠 뒤면 제 가게 될 건데, 뭐, 어때요? 미리 준비해서 나쁠 거 없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이 가게 너무 낡았어요. 어머니는 이제 좀 쉬세요. 이런 건 젊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마치 제가 빨리 사라져야 할 구시대의 유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며느리의 태도에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이 상황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제 가슴에 더 큰 못을 박고야 말았죠. 어머니, 지영이도 다 가게 잘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 스타일로 바꿔야 장사가 더 잘 되죠. 어머니는 너무 옛날 방식만 고집하세요. 제발 지영이 좀 믿고 맡기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완전히 제 아내가 시키는 대로 말하는 꼭두각시가 되어버린 아들을 보며 저는 모든 희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나에게는 이제 피부치의 정을 기댈 곳조차 없구나. 핏줄마저 나를 외면한 이 싸움터에 저는 철저히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가게를 나와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발길이 닿은 곳은 30년 지기 최 사장의 부동산 사무실 앞이었죠. 문득 최 사장의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든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제 헬쑥한 얼굴을 본 최 사장은 말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더군요. 저는 그 앞에서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며느리의 통화 내용부터 오늘 있었던 일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최 사장은 주먹으로 책상을 쾅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저 천하에 몹쓸 것. 사람 속도 모르고 제 욕심만 채우려는 아주 질 나쁜 인간이야. 김 사장. 대체 어쩔 셈이야.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거야. 저라고 가만히 있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들놈까지 저러고 있는데요. 힘없이 대답하는 저를 보며 최 사장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무릎을 탁 쳤습니다.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 최 사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침 자네 가게 바로 옆에 새 들어있던 양복점이 이번 달 말에 나간다더군. 그 가게 내가 자네한테 주겠네. 네. 최 사장님, 그게 무슨... 보증금은 무슨 우리 사이에 그냥 월세만 싸게 내고 들어와. 그리고 자네 본때를 보여주는 거야. 진짜 원조가 뭔지, 땀의 가치가 뭔지, 저 머르장머리 없는 며느리 골 납작하게 해줘 버리라고. 최 사장의 말에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옆 가게. 그렇습니다. 거기라면 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던 제게 최 사장이 단단한 동아줄을 내려준 것이었죠. 눈앞을 가리던 시커먼 안개가 한순간에 걷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누구보다 차분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저는 웃는 얼굴로 며느리에게 명예 이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하나씩 챙겨주었습니다. 제 태도가 변하자 지영이는 제가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생각했는지 더욱 기세등등해졌죠. 저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속으로 칼을 갈았습니다. 그래, 박지영. 실컷 웃어둬라. 내가 그토록 원하던 가게의 주인이 되는 날, 바로 그날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자 동시에 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최악의 날이 될 테니 마침내 명의를 넘겨주기로 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생 입어온 낡은 조리복 대신 가장 아껴두었던 외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제 마음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고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죠. 그런 저를 보며
며느리 지영이와 아들 민수는 제가 모든 것을 체념하고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지영이는 감출 수 없는 기쁨에 온종일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 있었죠. 법무사 사무실의 딱딱한 의자에 앉아 저는 제 인생과도 같았던 가게의 소유권을 며느리에게 넘긴다는 서류 위에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펜 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장 바닥에 쪼그려 앉아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어가며 국밥을 말던 젊은 날의 나. 아들 민수의 등록금을 벌기 위해 밤낮 없이 솥 앞을 지키던 나. 제 이름 석자를 건 간판을 처음 달던 날 감격에 겨워 눈물을 훔치던 그날의 내가 모두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손이 희미하게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후회나 미련 때문이 아니었어요. 차갑게 타오르는 분노와 이제 곧 시작될 복수에 대한 서늘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글자까지 힘주어 쓴 뒤 며느리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가게로 돌아오는 내내 지영이는 뭐가 그리 좋은지 입이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가게에 도착하자마자 며느리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이 가면을 벗어 던졌습니다. 제 앞을 가로막고 서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싸늘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자, 이제 서류 정리도 끝났으니 이 가게는 완벽하게 제 겁니다. 그렇죠, 어머님.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그 호칭에는 이제 한치의 존경심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조롱하는 가시돋친 단어일 뿐이었죠. 저는 그런 며느리를 덤덤하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내 가게다. 그럼 이제 어머님은 이 가게에 나오실 필요 없어요. 기다렸다는 듯 튀어나온 말. 구시대적인 어머님 방식은 이제 필요 없거든요. 제가 알아서 다 요즘 스타일로 싹 바꿀 거니까요. 그러니 어머님은 이제 집에서 편히 쉬세요. 저는 며느리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결국 나를 내쫓겠다는 말이구나. 지영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어머, 말을 왜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내쫓는 게 아니라 이제 은퇴하셨으니 편히 쉬시라는 제 배려죠? 제 말뜻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그 순간 저는 마지막 기대를 걸고 옆에 서 있는 아들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들이라면 평생 저를 위해 고생한 이 어미의 편을 들어줄 거라고 믿고 싶었죠. 하지만 민수는 제 시선을 피하며 우물쭈물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지영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가게도 넘겨주셨으니 집에서 편히 쉬시는 게 어떨까 해서 그게 저희도 마음이 편하고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저희라는 단어가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저 아이는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박지영의 남편일 뿐이었죠. 그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과 정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없이 몸을 돌려 제 몸의 일부와도 같았던 앞치마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동고동락했던 주방을, 닳고 다른 나무 식탁들을,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저 거대한 가마솥을 눈에 담았습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였죠. 그래, 내 말이 맞다. 이제 여긴 내 가게가 아니지. 저는 앞치마를 단정히 개어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지영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너 다 가져라. 부디 오늘을 후회하지 않길 바란다. 저는 그대로 뒤돌아 가게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저를 붙잡지 않았죠. 30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가게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이제 궁극의 희생은 끝났습니다. 구원을 부르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될 제 처절한 복수가 될 테니까요.
저는 가게 밖으로 나와 바로 옆 가게에 붙어 있는 임대문의 현수막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곧바로 최 사장을 찾아가 옆 가게의 임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었던 희생은 이제 가장 통쾌한 복수를 위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제 옛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다만 제 인생의 마지막 조각을 되찾고 싶었을 뿐입니다. 제가 가게를 운영할 때 늘 계산대 옆에 두었던 작은 액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 남편과 어린 민수가 함께 찍은 낡은 흑백 사진이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그 사진을 보며 힘든 날들을 견뎌왔습니다. 그 사진만큼은 제 손으로 챙겨 나오고 싶었어요. 점심시간이라 가게 안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대부분이 저와 수십 년을 함께한 단골들이었죠. 저를 발견한 손님들이 반갑게 아는 척을 해왔습니다. 사장님, 그동안 어디 가셨었어요? 얼굴 보기 힘드네요. 그러게 말이야. 사장님 없으니까 국물 맛이 예전 같지가 않아. 손님들의 웅성거림에 주방에서 나온 며느리 지영이가 저를 발견하고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제가 분명히 오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저는 며느리를 무시하고 계산대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내 물건을 잊고 간 게 있어서 가지러 왔다. 내 남편과 아들이 찍은 사진. 하지만 액자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지영이를 돌아보자 며느리는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낡아 빠진 물건들은 이미 제가 싹 다 버렸어요. 가게 분위기만 촌스럽게 만들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올의 이성마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제 추억과 역사를 제 삶을 한낱 잡동사니로 취급해버린 저 아이를 저는 더 이상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지만 지영이는 오히려 더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저를 가게 밖으로 거칠게 밀어내더군요. 그리고는 가게 앞에 놓여있던 굵은 소금 한 바가지를 들고 나와 제 발 앞에 뿌리며 악을 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바로 그 앞에서 말이죠. 어머님은 이제 제 가게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그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경악한 얼굴로 우리를 쳐다보았고 뒤따라 나온 아들 민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죠. 저는 소금을 맞은 발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제 얼굴에는 눈물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연민만이 담겨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 알겠다. 그리고는 천천히 손을 들어 바로 옆 가게를 가리켰습니다. 웅성대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제 손가락 끝을 따라 움직였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임대문의 현수막이 붙어 있던 그 가게는 어느새 내부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지영이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저기 쳐다본다고 뭐가 달라져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헛기침 소리와 함께 최 사장이 자신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제 옆에 서서 마치 연극의 대사를 읊듯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뭐가 달라지냐고? 저 가게 이제 김 사장 가게다. 지영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최 사장은 보란듯이 저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우리 김 사장한테는 보증금도 없이 월세만 받기로 했어. 진짜 원조 곰탕 맛이 뭔지 바로 옆에서 제대로 보여줄 테니 구경이나 잘하라고.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주변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지영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와 옆 가게 그리고 최 사장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승리감에 도취해 있던 그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하얗게 질린 공포와 당혹감만이 나왔죠. 아들 민수는 그제야 모든 상황을 파악한 듯 어디 한번 해봐요. 어차피 똑같은 맛인데 인테리어 좋은 내 가게가 이길거려? 그로부터 정확히 2주 뒤 제 옛가게 바로 옆에 새로운 간판이 내걸렸습니다. 진짜 원조 정수기네 곰탕. 제 이름 석자 앞에 진짜 원조라는 4글자를 더했을 뿐인데 그 무게는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죠. 개업 첫날 가게 문을 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옛 단골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가게 안은 금세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고 구수한 곰탕 냄새와 사람들의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사장님, 드디어 진짜가 돌아왔네. 이야, 바로 이 맛이야. 내가 이 맛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몰라. 제 곰탕을 한 숟갈 맛본 손님들은 모두 약속이나 한 듯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옆 가게, 즉, 제 옛 가게의 국물 맛이 변했다는 것이었죠. 처음 며칠은 무슨 차이냐며 고개를 갸웃하던 사람들도 제 가게의 깊고 진한 국물 맛을 보고 나서는 금방 등을 돌렸습니다. 손님들의 발길은 그렇게 하루가 다르게 제 새로운 가게로 향했습니다. 반면 화려하게 인테리어를 뜯어고친 며느리의 가게는 날이 갈수록 텅 비어갔습니다. 지영이는 맛이 변했다는 손님들의 불평에 처음에는 조미료를 더 쏟아붓고 값비싼 재료를 더 넣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이 없는 맛은 꾸미면 꾸밀수록 더욱 기괴해질 뿐이었죠. 잡내를 잡으려다 국물이 짜지고 깊은 맛을 내려다 오히려 느끼해지는 악순환의 반복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바로 제가 파놓은 2% 부족한 맛이라는 덫에 완벽하게 걸려든 것이었습니다. 그 2%의 비밀, 제 곰탕의 혼이 담긴 시간장의 존재를 모르는 이상 며느리는 영원히 정답을 찾지 못할 테니까요. 결국 한 달도 되지 않아 며느리의 가게는 파리만 날리는 유령 가게가 되었습니다. 그 화려했던 인테리어는 텅 빈 가게 안에서 을씨년스럽게 빛을 잃어가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아들 민수가 제 가게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헬쑥해진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죽일 놈입니다. 아들은 끄끄거리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가게는 곧 망하게 생겼고 지영이가 무리해서 받은 대출 이자 때문에 집까지 넘어갈 판이에요. 어머니, 제발 저희 좀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 갚겠습니다. 평생 어머니 옆에서 속죄하며 살게요. 저는 무릎 꿇고 비는 아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찢어지고 당장이라도 일으켜 세웠겠지만 이제 제 마음은 단단해져 있었죠. 민수야, 일어나거라. 용서는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 너희는 너희가 저지른 그 얄팍한 욕심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게다. 나한테 빌 일이 아니야. 저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너희는 너희의 인생을 살아라. 그게 어떤 모습이든 스스로 책임지거라. 제 단호한 말에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뒤로하고 묵묵히 제 갈 길을 갔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지금 제 가게는 예전보다 더 큰 사랑을 받으며 매일같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끔 창밖을 내다보면 텅 빈 옆 가게 앞에 며느리가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이 보이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보며 분노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저 제자리에서 묵묵히 제 곰탕을 끓일 뿐입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가마솥 앞에서 정성껏 국물을 젓고 있을 때 저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제 인생은 결코 빼앗기거나 무너진 적이 없었다는 것을요. 진정한 기술과 자부심은 그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온전한 제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오늘도 저를 믿고 찾아와 준 손님들에게 제 인생이 담긴 따뜻한 곰탕 한 그릇을 정성껏 내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저 김정숙이 제 손으로 다시 되찾은 진짜 인생입니다. 여기까지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고 통쾌한 복수에 성공한 김정숙 여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땀과 정성으로 쌓아 올린 인생의 공든 탑은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법이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희망라디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